전부를 획일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지금 어디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건지 네. 그거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다. 내년에는 거래 전반적인 게 소강 상태. 이렇게 전 전망을 하고요. 네. 우리 교수님께서 정말 폭넓은 인사이트를 많이 주셨는데요. 네. 계속해서 대선 결과에 따라서 국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네. 네. 미국의 그 대선 결과는 어떻게 보면 더 중국을 압박하는 강경 노선으로 획일적으로 변화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A라는 대통령 후보, B라는 대통령 후보가 각각 중국을 나는 어떻게 견제하겠습니다, 어떻게 견제하겠습니다라는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이 있는데 당선이 되고 나면 두 사람 다 메시지는 똑같거든요. 중국 견제하겠다. 그럼 저 사람의 방식대로 중국을 압박하겠구나라는 게 더 확연히 결정되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전 세계적인 기대감이 더 줄어들 거예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일어날 현상 중에 하나는 중국 내에 투자하려는 외국 자본들이 중국 내에 더 이상 투자를 더 덜 하겠죠. 그쵸. 그래서 중국 내부의 부동산 네. 시장에 대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을 더 우려해야 될 요인이 하나 더 생긴 거고요. 그쵸. 뿐만 아니라 홍콩에서도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홍콩을 거점으로 활동하려는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홍콩 집값도 상승보다는 하락 요인이 더 굵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렇다면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헤드쿼터 역할을 아시아의 다른 지역이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네. 사실 벌써 지난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중국 엑소더스가 시작하면서 여기 오피스 건물이나 땅 사놨으면 초대박 났을 텐데 했던 곳이 싱가포르잖아요. 네.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네. 심지어 중국인들마저도 이제 중국 부동산 끝나간다 싶어가지고 싱가포르의 해안가 근처에 저도 설명 듣고 거기 근처에 공인중개사 분께 설명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 아파트 딱 봐도 좋아 보이는데 이거는 누가 삽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누가 사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 아파트 동 전체를 한 사람이 사갔대요. 야. 이거 누가 사갔습니까? 했더니 네. 중국 부호가 와서 이 아파트를 자기한테 매각해라. 그러길래 이 아파트 몇 층이요? 그게 아니라 이 아파트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야. 중국인들이 동으로 사간 거예요. 야. 그래서 중국 자본들이 싱가포르로 많이 넘어왔고 그것 때문에 가격을 엄청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게 싱가포르 내부에 문제가 돼서 중국 자본이 싱가포르의 부동산을 대거 취득하고 이런 걸 막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랬더니만 이제 다른 데로 또 이제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베트남, 그 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데 네. 그쪽이 만약에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한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기조와 맞물리면 확 달아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네네.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그렇죠. 미국 내에서도 이제 중국에서 생산하지 말고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보조금 주고 페이버 줄게 하니까 미국도 특정 지역들 다음 산업 거점 역할을 하면서 제조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네네. 조지아주라든가 플로리다라든가 이런 몇몇 주들 네네. 그런 데는 이미 상승 여력이 있어 보여요. 지금 미국에서 58만 원가요? 네. 공급으로 조금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미국 나중에 부동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네. 미국이란 나라는 늘 그래왔는데요. 네네. 주마다 네. 생로병사가 분명합니다. 오. 좀 설명을 드리면 네네. A라는 주, B라는 주, C라는 주, D라는 주가 전부 다 어떤 의미에선 하나의 국가 같은 독립성도 가지고 있고 전체 연방정부 아래서 관할되고 있는 그런 그냥 우리로 따지면 지자체 이런 성격이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미국의 독립 이후의 발전을 보면 이 두 가지 성격이 패러럴하게 같이 있는 게 미국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둘이 예를 들어서 어디라고 할까요? 오레곤주에서 네네. 뭐 공인중개업을 해서 둘이 개업을 해서 뭘 하고 있어요. 네. 그랬는데 이쪽 지역에 너무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뭐야 여기 너무 경기도 안 좋고 물건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그랬는데 저쪽 동네에 갔더니 저쪽 동네 분위기가 요즘 거기 뭐 외국인 기업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공인중개 매매업이 성행한대요.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글로
가야죠. 가서 거기서 간판 달아야죠. 네네. 그래서 간판 달고 뭐 찌라시 돌리면서 막 이렇게 네네. 이제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한몫 잡았어요. 그러면 네. 미국에선 이게 물론 그 과정에서 네. 다른 주로 넘어가면 그 주 정부의 세법도 다르고 부동산 거래 관련한 조례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네네. 또 약간의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것까지 다 해서 거기서 업을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돈을 벌면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연방 정부 입장에선 네네. 그나마 오레곤주에서 활동했던 이런 명망 있는 전문가 집단마저도 다른 주로 넘어가서 네. 여기가 아예 주가 풍지박산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주 정부에서 네. 연방 정부 예산 20%거든요. 네네. 그걸 가지고 여기 집중 다시 케어해요. 아.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오레곤은 떠나서 뭐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지구로 와서 거기서 우리도 돈 많이 벌고 사업 잘해가지고 종잣돈 생기니까 네네. 세금 많이 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많이 낸 세금으로 그동안 낙후된 이 지역을 집중 육성하는. 그럼 이 지역에서 다시 뭐가 꽃이 펴요. 그래서 이 지역이 다시 살아나요. 아. 그리고 이 지역은 이제 네. 우리 둘이 아휴, 형님 네. 단벌 다 빠졌어요. 우리 또 어디 가시죠? 네. 야 근데 우리 고향이 요즘 핫하대더라. 네. 다시 가는 다시 거야. 가는 근데 미국은 이게 가능. 아, 우리나라 입장에서 너무 부럽네요. 그렇죠. 아.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 보니까 음. 항상 돌고 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곳 중에 하나가 원래는 시애틀이었어요. 소득 10만 불 이상 되는 근로자가 가장 많은 지자체 중에 하나 꼽아라 하면 10개 중에 하나가 시애틀이고 시애틀을 본사 또는 R&D 센터를 두고 있는 회사들이 네. 마이크로소프트, 어이구. 구글, 그쵸. 페이스북, 네. 아마존 다 네. 여기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IT 박사급 인재가 가장 많은 도시가 시애틀이거든요. 시애틀. 근데 시애틀이 1970년대는 그렇죠. 디트로이트 다음으로 가장 먼저 파산할 지역이라고 손꼽혔거든요.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의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은 이제는 그동안 소외받았던 시애틀이나 뉴욕이나 미시건주 오데오 연안 이쪽 위쪽이 아니라 네. 중간 이하인 남부 지역에 해당되는 네네. 조지아, 플로리다, 텍사스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육성하다 보니까 네네. 또 거점이 많이 옮겨갈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전부를 획일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지금 어디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건지 네. 그거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다. 아, 예, 너무 중요하고 실전적인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저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전문가시고 우리 교수님도 예. 자 하나 찍어 보세요. 만약에 우리 누군가가 미국에 네. 투자로 한 뭐 네. 얼마로 할까요? 한 네. 40만 불 하려고 해요. 네. 40만 불 너무 싸다. 400만 불. 네. 큰 돈이네. 400만 불. 우리나라에서 꼬마 빌딩 하나 살 수 있는 돈인데 야, 이 400만 불로 네. 미국에서 뭐 하나 장만하려고 한다 그러면 네. 네. 일단 영순위 그 영순위권으로 한 3개 꼽는다면 어디 꼽으세요? 근데 저는 교수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정답을 알려주셔가지고 네. 그동안 슬퍼왔던 시애틀이 다시 일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애틀로 갈 것 같고요. 네. 전 개인적으로 미국에 투자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한국에 투자하겠습니다. 아, 교수님. 예. 자, 이렇게 저만 네. 나쁜 놈, 외화 유출한 놈을 만들고, 네. 노련하시네요. 네. 아, 예, 교수님. 역시 우리 교수님. 자,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시애틀이 또 살짝 땡기네요, 또. 시애틀 괜찮죠. 야, 네. 끝내주네요. 요즘 너무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문을 좀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네, 얼마 전 한국은행에서 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금리 변동에 따른 국내 주택 시장이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어떤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하 단행되니까 네. 부동산 다시 핫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네네. 그런데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준금리 변화와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될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변화가 늘 똑같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쵸. 2000년부터 최근까지의 흐름을 보면 한때 어떤 정권에서는 변동금리 너무 높아서 그래서 서민들이 힘들어했으니 고정금리 비중을 높여라 이런 정책적 기조 변화 때문에 네. 기준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달리 움직인 적도 있고 네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요인으로는 다른 정권이죠. 그냥 뭐 집값의 20% 몇 %만 있으면 집 살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 네. 왜냐하면 건설 경기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런 그 형태로 건설 경기를 부양하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네. 시중금리와 달리 정책금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대폭 낮춰서 달라진 적도 많아요. 네네. 그래서 기준금리 때문에 이번에 부동산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만 진단
계산하시면 안 되고 부동산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추이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대출 한도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내년에는 곧바로 기준금리를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해서. 네. 그렇지만 기준금리가 계속 낮아지는 흐름이 보여진다고 해서 네. 부동산이 들썩들썩 될 가능성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올해 정부가 깜짝 놀랐어요. 네. 이렇게 갑자기 광폭으로 또 집값이 또 오른다고? 네. 큰일 났네 해서 대출 자체를 확 옥죄버린 거예요. 그러니 기준금리 떨어져서 나 대출 받아서 나도 뭐 하나 하고 싶다라고 해도 은행 가면 한도를 줄여놨기 때문에 네. 그거 대출 받아서 내가 뭐 해볼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제한될 겁니다. 네. 그러면 거래량이 급격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의 첫 번째 변화는 뭔가 그 기준금리 달라진 것으로 대출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막아놨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서 네. 시장에 큰 변화가 눈에 띄지 않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시중은행들의 행보도 중요합니다. 네. 사실 시중은행들이 어떻게 했었냐면 하반기가 되면 될수록 기준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시중은행들이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 때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줬어요. 네. 그래서 아마 올해 상반기에 이상하게 집 산 사람들이 통상적인 규모보다 더 많았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시중은행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 상품의 한도의 페이버를 상반기에 다 열어버린 거예요. 조만간 이 하반기에 도래하면 우리 기준금리 좀 떨어지고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대출금리 측정했었을 땐 우리가 이득을 많이 못 남기니 상반기에 다 털자 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의 쿼터 중에 상당 부분을 상반기에 털었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정부의 옥잼도 있었지만 네. 이미 그쪽 파트의 매출 목표치를 다 상반기에 달성해서 네. 은행도 적극적이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럼 내년에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 네. 정부에서 당연히 시중은행 관할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관치금융을 하고 있는 나라니까. 네. 그러면 정부가 올해 놀란 것 때문에 분명 시중은행에게 얘기할 겁니다. 니들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또 대출금리 더 낮아질 거라는 전제 때문에 왜냐면 내년에 이제 기준금리 계속 낮아질 거니까요. 네네. 상반기에 또 새로 목표 달성해야지. 자, 대출 부서 대출 1팀, 2팀, 3팀 전부 다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그래야 성과가 받아가니까 그렇죠. 그거 못하게 정부가 태클 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네. 국가에서도 스트레스 DSR, 그 다음에 시중은행도 못하게 억제고, 네. 그래서 내년에는 거래 전반적인 게 소강 상태. 이렇게 전 전망을 하고요. 네. 근데 문제는 내후년이에요. 내후년부터는 이제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대선 시즌이거든요. 네. 이제는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 이걸로 opinion 리더급들은 다 어느 그 뭐 캠프에 들어가고 그렇죠. 뭐 그 사람들은 또 국민들 마음 먹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자가 보유율이 60%가 넘어요. 네. 집 있는 가구가 집 없는 가구보다 많아요. 그럼 대부분이 집 있는 가구인데 네. 대다수가 그 사람들 집값을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상승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대통령에 당선될 걸 기대한다? 네. 이거는 제가 전 세계 뭐 한 20여 개국 사례 조사했지만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은 아니고 내후년부터는 네. 다시 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미 벌써 한 대통령 후보로 추정되는 분은 네. 종부세 나는 없애려고 합니다. 야.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벌써 본인 얘기 야. 나왔었잖아요.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당에서 종부세 네네. 만든 정당인데 네. 이거 아닌 것 같다 벌써 야. 선언했고 네. 그럼 우리 다른 쪽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네. 우린 묵고 더블로 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지. 거기가 이슈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네. 내후년에는 이 추세로 계속되면 달궈질 가능성이 또 높다. 아하.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년에 조금 소강 상태에서 부동산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을 때 또 뭔가 영끌이나 약간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오를 걸 기대하고 좀 과감한 투자하신 분들 중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나 좀 다시 던져야겠다 싶은 금매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런 금매 타이밍 좋게 잘 잡으면 아주 1년 만에 또는 네네. 반년 만에 분위기 반전돼서 네. 적지 않은 수익을 거두는 경우도 있겠죠. 아,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는 또 이제 경매 또 전문적으로 방송하는 채널이라서 또 기왕이면 또 그렇게 아울렛 가격으로 사면 좀 더. 아,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네. 경매, 공매는 네. 금리 변화와 함께 네. 어떻게 예측하세요? 저희는 사실
저번에 여의도 멘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금리 변화하고 상관없이 언제나 시세보다 일단 싸게 사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뭐 당연히 금리가 낮으면 레버리지를 더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실히 더 큰 물건들이 경쟁이 심한데 이런 게 규제가 있고 금리가 비싸고 이러면 비싼 거는 좀 경쟁률이 낮고 예, 저렴한 건 경쟁률이 역시 여전히 있고 뭐 요 정도의 어떤 차이가 있군요. 차이가 있고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보통 서울 아파트도 20-30명 입찰 들어오고 네. 뭐 좋을 때는 한 30-40명 들어오지만 네. 언제나 상관없이 좀 움직이는 시장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네. 그거 하나 오늘 배워가네요. 네. 자, 그럼 이번 금리 인하로 예. 예, 피벗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죠. 예. 금리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시나요?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조금 정리해서 다시 한번. 예,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 진짜 아까 잠깐 말씀 주신 것처럼 3년 네. 2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0.25%포인트 낮췄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낮추게 된 배경은 이제 한은에서 자신들의 숙제인 네. 소비자 물가 지수, 즉 물가 상승률 관리를 2%로 그냥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1.6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야, 이제 우리 숙제는 완벽하게 해결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네. 과하게 해결했다라는 수준까지 온 거거든요.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경제가 지금 수출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지 내수는 상당히 위축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내수 위축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물가는 이미 말끔하게 해결했다는, 적어도 지표상에서는요. 지표상에서는 말끔하게 해결된 게 확인이 됐으니 이제 금리를 계속 낮추겠죠. 네. 계속 낮추는 거예요. 네. 경기도 부양해야 되고 네. 물가도 너무 낮다 싶으면 큰일 나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내년 그리고 잘하면 내후년까지도 네. 금리는 계속 낮아진다. 하하. 이건 분명 네네. 부동산 쪽을 노리고 계신 분들에게는 분명한 호재죠. 네, 공감합니다. 자, 끝으로 이렇게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개인으로서 투자자로서 어떠한 자산군에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고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늘 부동산 채널에 왔으니까 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요. 네. 그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 많이 하세요. 코로나19 때 주식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네. 그 코로나 전에는 2016년부터 한 2018년까지 부동산 막 대세 상승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요즘 시장이 뜨뜨미지근해 이런 소리 하시는데 그런 이례적인 시장들은 웬만하면 한 10년, 20년에 한 번씩 정도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어떤 톤앤매너로 이해하시는 게 좋으냐면 우리가 시장이 타오를 때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시장의 악재가 너무 중첩돼서 정부가 이러다 국가 경제 큰일 나겠다 해서 유동성을 대거 공급할 때 있잖아요. 이때가 훨씬 활활 타올라요. 시장은 악재로 똘똘 뭉쳤지만 돈을 그냥 풀어대면 단기간에 급등하는 게 훨씬 높습니다. 반대로 시장에 호재가 있어요. 아니면 악재를 끄고 호재로 바꾸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가요. 그럼 금리 낮추는 거는 유동성 공급한 것보다 시장의 반응은 어떠냐? 이게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부동산도 단기간에 급등하거나 주가도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이 예전에 그냥 정부들이 돈 풀었을 때보다는 서서히 움직일 겁니다. 이런 서서히 움직인다는 흐름 속에서 이쯤이면 벌써 상단에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조급증 내지 마시고, 그리고 이거 뭐 스몰 사이즈로 사이클 그리는 작은 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예전의 텀과 지금은 시결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중요하다. 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동안 말씀을 많이 나누게 됐는데요.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고견들 많이 얻어 가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오랜만에 또 교수님 뵙고서 또 저도 몰랐던 방향들, 시각들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이성재 교수의 베프TV였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명지대 교수, 특임 교수 박정훈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